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떠나 곧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내 서열 2, 3위 지도자들과 만나서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공고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베이징을 떠났는데 이제 곧 상하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곳 시각으로 오후 3시쯤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곳 상하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빈 자격 방문인 만큼 베이징에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장대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곳 상하이는 고층 건물과 해외 기업들이 가득한 중국의 경제 수도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 도착한 뒤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상하이시 당서기는 시진핑 현 국가주석과 장저민 전 주석, 리창 총리도 거쳐간 정치적 요직이기도 한데요. 현직 당서기인 천지닝도 차기 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서 다른 중국 지도자들과도 만났죠? 네,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이 대통령, 오늘은 중국 내 권력 서열 2위와 3위를 연달아 만났습니다. 먼저 서열 3위로 꼽히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데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국 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위원장도 시 주석과 이 대통령 덕에 중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음엔 서열 2위이자 중국 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리창 총리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이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도 양측의 협력이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 주요 지도자와의 만남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 마지막 날인 내일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항일 운동을 앞세우며 한국의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시 주석이 한국을 환대해 일본과 떼어놓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새해 첫 손님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보내며 양국이 한층 가까워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谨向你和韩国人民致以诚挚祝福，朋友越走越近，邻居越走越亲。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 한중 정상회담 후 나온 중국 정부의 발표문에도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양국 경제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밝힌 시 주석은 발전 전략을 연결하고 정책 협조를 강화해 공동 이익의 케이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본에 대한 언급입니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한국과 중국이 큰 민족적 희생을 해 일본 군국주의 항전에서 승리했다며 양국이 더욱 손을 잡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일본과의 갈등 속에 항일이란 역사적 공통점을 앞세워 일본을 견제한 겁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扉を閉ざすようなことはしておりません。このような姿勢の下で中国側と意思疎通を継続しながら、今後も国益の観点から適切に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정부가 일본과의 갈등 속에 한국을 크게 환대하면서 한일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썼습니다. NHK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타이완 그리고 역사 인식 문제에 있어 보조를 맞추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어제 한중 양국 정상이 판다 추가 대여 논의를 실무선에서 논의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양국 환경장관이 만났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중국 화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과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환경장관 회의를 열고 환경기후협력 양해각서 개정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시주석 방한 때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판다 공동연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뒤 2016년 판다 한 쌍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상황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원금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보좌진이 오늘 아침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경찰에 이달 중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소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죠? 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를 오늘 아침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실제 보관했는지 또 받은 돈을 돌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넨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이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했는데 이 녹취와 관련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현재 출국 상태인데 수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죠. 네, YTN 취재 결과 김경 서울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달 중 귀국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일주일 넘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된 당일 출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시 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법무부에는 입국 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 시 의원은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은 입국과 동시에 출국 금지 조처하고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공천원금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과 함께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연일 사과하고 있죠. 네, 오늘 아침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숙연한 분위기 속 시작한 회의에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정치는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회의 본분,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안 한다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오는 1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선당 후사를 외치는 개별 의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선당 후사, 살신성인을 가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도 12일까지 감찰을 기다리면 너무 늦다. 지도자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선당 후사를 거론하며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사인데도 출국을 금지하지 않아 미국으로 가버렸다며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소환하며 수사를 하긴 하는 거냐고 속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교 유착과 공천 뇌물, 항소 포기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이 특검 1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네, 보좌진 대상 갑질 폭언과 자녀 입시 엄마 찬스, 영종도 땅 투기, 6년 새 110억 넘는 재산 급증 등 각종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 아들의 증여세 의혹입니다. 삼형제 모두 특정 회사 비상장 주식을 800주씩, 신고 재산상 10억 3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도 다니지 않았던 이들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4,300만 원씩을 냈는데 이른바 엄마 찬스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들을 금수저 삼형제로 칭하면서 이들이 총 47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각종 의혹을 옹호가 아닌 검증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의 탕평, 실용주의 인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결국 이 후보 본인이 잘 준비해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 적격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지지자라면 대통령의 결정을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발언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익 추구 전문가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합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청문회까지 가려는 건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책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입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됐는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틀 동안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획예산처가 전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이 후보자는 오늘 재정 운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유례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이야말로 경제 회복세 공고화와 잠재 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끝을 모르고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500선도 넘어섰습니다. 사흘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파란불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4,400선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매수세가 거셌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6천억 원 가까이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처음 4,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1.5% 상승하며 4,5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4,300선을 시작으로 전날 4,400선, 또 하루 만에 4,500선까지 올라서며 100포인트 단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CES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개한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올라 72만 원대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내락날 이후에 보면 우리 한국 지수가 9% 넘게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주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요. 베네수엘라 사태로 방산업종 투자 심리가 자극된 가운데 조선, 항공 종목도 훈풍이 번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코스피가 고공행진하자 주요 증권사들도 잇따라 전망치 상단을 5,200포인트까지 높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 뒤 내림세로 돌아서 955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에 1.7원 오른 1,4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1,429원대까지 내린 이후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미군에 의해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죄수복을 입고 미국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두로는 다리를 절뚝였고 부인 플로레스는 한쪽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내린 마두로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손은 결박된 채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습니다. 역시 죄수복을 착용한 부인 플로레스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플로레스는 체포 과정에서 얼굴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갑 차량으로 법원에 도착한 마두로는 변호인단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위크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변호로 유명한 거물급 변호사 베리 폴락이 합류했습니다. 마두로는 판사의 질문에 자신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며 품위 있는 사람이고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눈과 이마에 붕대를 한 부인 플로레스 역시 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The defense is going to argue something very differently. They're going to say that a person who happens to be a head of state and should therefore have something called head of state immunity. 미 연방검찰은 마두로를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애초 마두로를 비난할 때 자주 인용했던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 수장 혐의는 슬쩍 빠졌습니다. Maduro use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TDA, Sinaloa, and Cartel of the Suns to bring deadly drugs and violence into our country. 마두로의 재판을 맡은 올해 92살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다음 심리 기일을 2달 뒤인 오는 3월 17일로 잡았습니다. 현지에서는 국제적인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제 본 재판 개시까지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떠나 조금 전 2번째 행선지인 상하이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통령과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가 조금 전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첫 일정으로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상하이와 우리 지방정부의 인적, 물적 교류,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을 주제로 협의가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사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공식 SNS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친다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루어진 현지 시간 3일 소셜미디어에 FAFO라는 문구가 새겨진 사진을 올렸는데 이 문구는 까불면 다친다는 의미의 미국 속어로 더 이상 게임은 없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원래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에 참석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공개했던 사진이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대신 기존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의한 권력 승계를 선택했습니다. 마두로 정권과 각을 세웠던 베네수엘라 야권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베네수엘라 야권을 대표하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Oh, I think it would be very tough for her to be the leader. She doesn't have the support within or the respect within the country. 이런 결정의 배경에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보고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IA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가 과도 정부를 이끄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권 지도자들의 경우 신정부 보안기관 등 반대 세력의 저항에 직면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해 현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차기 지도자 후보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각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2명의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핵심 실세들입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조기 대선 등을 통한 정권 교체를 기대했던 베네수엘라 야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aria Corina Machado is the most trusted leader in Venezuela. She's got all the legitimacy when she won a primary with 93%.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You know, she's part of this regime that's repressing its people and does it through intimidation. And so I'm not looking to deal with Delcy Rodriguez for a very long time.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은 각각 마차도와 통화를 하고 민주적 정권 이양을 강조해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김태훈 검사장이 이끌 합수본은 통일교뿐 아니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신천지의 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특검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팀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여든 야든 뭐 누구든 지휘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이제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합수본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47명 규모로 서울고등검찰청사 등에 꾸려집니다.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파견 인력에는 통일교 관련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만을 살폈지만 합수본은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을 먼저 파헤치게 된 겁니다. 수사를 이끌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던 김 지검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검장들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하명욱 전북청 수사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검경 역량을 집중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 유착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 말을 바꿨다가 또다시 뒤집은 건데 이번 진술이 혐의 입증에 다가서는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준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접견 조사에서 지난해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돌연 말을 바꾼 뒤 경찰에 앞선 2차례 접견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말을 뒤집으며 금품 제공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천정궁은 물론 로비 거점으로 지목된 천주평화연합, UPF와 관계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자료 등을 입수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현직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앞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와 참고인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증언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꾸려진 검경 정경유착 합동수사본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한 2천억여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가압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원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재산 처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옛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 추징 보전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남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부동산도 검찰이 1,010억 원 규모로 추징 보전 조치한 것도 파악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계좌의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 확인 뒤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좌 잔액과 부동산 가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검찰 제공 자료가 실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 법원 추징 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26만 페이지 형사 기록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일당들의 범죄 목록을 가압류할 수 있는 목록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편 서울 역삼동 부지 가압류가 법원에 기각돼 항고했지만 2주째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틈을 타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성남시는 지적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5,173억 원이 인용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른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시행과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 표적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 전 위원장이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신 감사위원회 열람과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 때문에 다른 감사위원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전산업체 직원을 시켜 결제 기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서버까지 조작한 사실도 파악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범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전직 감사원 간부 4명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수사의 시발점이 된 표적감사 의혹은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이탈과 결제 감소 현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플랫폼들의 이용자가 늘면서 이른바 탈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만약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된다면 쿠팡의 독주 체제를 흔드는 결정타가 될 전망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12월 넷째 주 이용자는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한 달 만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줄어 4.2%가 빠졌습니다. 반면 네이버 플러스 이용자는 11%, 11번가는 6.3% 늘었습니다. 쿠팡에서 빠져나간 이른바 탈팡족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네이버나 아니면 옥션이나 다시 11번가나 조금 더 주고 그냥 조금 더 늦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탈팡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배송 역량이 이미 상향 평준화돼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쟁사의 빠른 배송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컬리와 손잡은 네이버가 12월 쇼핑 부문 신규 설치 앱 순위 1위로 떠올랐고 11번가의 빠른 배송 서비스는 신규 구매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29%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돼 마트까지 배송 경쟁에 가세할 경우 쿠팡 중심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1,800개 점포가 소비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선해 새벽에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빠른 배송을 통해서 고객한테 물건이 배송될 겁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 부재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태도가 실망을 키우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마트까지 경쟁에 뛰어들 경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주도하는 단일 플랫폼 구조에서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신청한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이틀째 전산 처리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통신업계는 오늘 오전 10시 개통이 시작된 후에 KT에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T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뒤에 어제까지 엿새 동안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만 9,0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상기업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마련하는 내용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통과 보름 만에 정식 공포됐습니다. 특례법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합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 전담 영장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합니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각 법원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달 중하순쯤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부 구성과 배당 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예규화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기존 예규를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사건 본류에 속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부칙에 따라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금지된 특별법원과 다름없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론이 끝나는 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 일정이 기존에 예고된 대로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서 내란 특검이 낸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 사건 등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로 낼 거라며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다시 종결하지 말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검토해 보겠다며 변론을 다시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은 예정됐던 오는 16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45% 수산화칼륨 용액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주변에 있던 50대 직원 등 3명이 손과 발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용액이 담겨있던 통이 파손돼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삼거리에서 대형 화물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모두 13명이 경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승객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일대 45분가량 교통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카페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2명이 넘어지며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주차하던 중 운전이 미숙해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주택에 설치된 텐트에서 난로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에 있던 5명이 화상을 입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별세한 고 안성기 배우를 추억하기 위한 시민 추모 공간이 모레까지 운영됩니다. 40년 가까이 최장수 모델로 활동한 브랜드에서 추모 메시지를 내는 등 각별한 인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무로에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에 환하게 웃는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성기 배우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된 겁니다. 어느 영화관이나 아니면 어느 TV에나 항상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아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도 고인을 추억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정재, 정우성 배우와 함께 조문객을 맞은 고인의 장남 안다빈 씨는 SNS에 따뜻한 위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고인과 영화 데뷔작을 함께했던 배우 황신혜는 예능 프로 제작 발표회에서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계 쪽에 기둥으로 남아주셨었는데 이렇게 너무 일찍 떠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고인은 국내 단일 브랜드 역사상 가장 긴 38년 동안 광고 모델로 활동했는데 해당 브랜드에서는 일상의 여유와 따뜻함을 전달해줬다며 이례적인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안성기 배우가 과거 DJ의 정계 영입 제안에 영화배우로서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말로 거절했다고 회고했고, 가수 바다는 결혼 소식을 전하자 고인이 집으로 초대해 따끈한 국수를 말아 떠주시며 시처럼 아름다운 덕담을 안겨줬다고 기억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국민 배우 안성기의 미담을 되새기는 SNS 글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인 로봇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하면서 2년 뒤 상용화를 선언했고, LG전자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로봇계 스팟의 화려한 댄스 공연과 함께 배를 벗은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전동식 아틀라스입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자연스럽고 화려한 동작에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 시제품에서 벗어나 2028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완성형 로봇입니다.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매년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이어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강력한 피지컬 AI로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는 일터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손가락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홈로봇, LG전자가 선보인 클로이드입니다. 만질 때마다 움직이는 의류를 정리하고 개는 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처럼 빨래를 정확히 개는 것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CES에서 나란히 데뷔전을 치른 삼성과 LG전자의 새 수장은 인공지능과 고객을 연결하는 각기 다른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Our vision for the AI home is clear. To give time back to our customers. AI로 연결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이제 날이 밝으면 이곳 라스베이거스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의 대격전 CES 2026이 공식 개막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세계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맥 회동으로 국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CES 특별연설에서 자율주행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블랙웨어를 잇는 차세대 슈퍼칩도 조기에 공개했는데요. 대항마 AMD도 새로운 칩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피해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피지컬 AI, 즉 실물 인공지능의 첫 시장으로 자율주행차를 점찍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두뇌 알파마요가 탑재된 벤츠는 올해 1분기부터 미국을 누빌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행 정보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추론해 동작하고 판단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공이 굴러가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린이가 주우러 올 것까지 예상하는 방식입니다. It tells you what action is going to take, the reasons by which it came about that action, and then of course the trajectory. 게다가 알파마요를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해 자동차 제조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 최고 경영자는 AI 로봇을 강조하며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LG전자의 홈 로봇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These manufacturing plants are going to be essentially gigantic robots. 아울러 엔비디아의 차세대 슈퍼칩 베라루빈을 조기에 공개하며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한 초격차도 과시했습니다. We decided that we have to advance the state of the art of computation every single year, not 1 year left behind. 엔비디아의 대항마 AMD는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와 AI 데이터 센터용 슈퍼컴퓨터 시스템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시장 추격에 나섰습니다. AI is going to be everywhere over the next few years. And most importantly, AI is for everyone. CES를 계기로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2달 만에 성사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서열 2, 3위와도 면담하면서 한중 협력 강화 행보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긴 한 90분 동안 네, 이루어졌는데 총평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2달 만에 만나는 거니까 상호 간에 이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급하게 안 만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측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를 좀 뭐 자극하거나 이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무적이고 비교적 복잡한 거는 우선 좀 상호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성과가 가능한 부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 트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쪽은 당장 해결이 어려운 거는 서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서는 좀 성과를 내보자. 향후에 이 한중 관계의 흐름이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국제적으로 무거운 이슈들 워낙 많지만은 정상회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 경주에서 선물 받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네, 모습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사실 깜짝 놀랐었잖아요. 보안 잘 됩니까? 통신 백도어 보안.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섬뜩했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꺼내서 이게 그 카메라고 이걸로 요새 유행하는 셀카 한번 찍자. 뭐 사실은 연출된 거든 아니든 거부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예. 저 시 주석도 아주 즐거운 얼굴로 찍었으니까 양국 간의 또는 양자 간의 이 지도자 간의 우위 증진이나 이런 거에는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양국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건지 판다 대여 추진 같은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푸바오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렇게 우리 여론이 또 문제겠죠. 예. 이제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팬다라는 거는 중국에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교적 수단으로 팬더 외교라는 걸 쓰는데 저게 사실은 17개 나라에만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징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또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이 필요로 한다면 이런 우호 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팬더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푸바오에 정을 많이 쏟아서 맞아요. 왔다가 또 가면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구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팬더는 4살이 되면 돌아가야 되고 이제 왜냐하면 국제 보호종이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협의 공간을 남겨놨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한한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 실체를 인정을 안 했죠. 네, 원래 인정을 안 합니다. 예. 한한령은 자기네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한령을 해제해달라.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제를 하겠어요. 다만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워딩이 나왔는데 한한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대중문화교류에 있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보자. 이제 예전에는 내린 적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해서는 좀 진전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한한령, 한류 컨텐츠를 굉장히 큰 범위로 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축구, 바둑 이런 것들은 교류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영화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쟁 산업에 혹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소비성 이런 부분들과 이 산업성,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는 거는 우리도 잘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런 점진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리고 문화는 소비되는 거거든요. 예.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출 안 한 것도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것부터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부터 정상화시키고 이러면서 이게 넓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진전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교류 면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논의가 됐는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저걸 해결하려면 양국 간의 해양 경계 획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국가는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를 갖게 돼 있고 200캐리가 한 370km 되는데 서해가 4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첩 지역이 생기죠. 근데 어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업협정을 먼저 가동을 했습니다. 어업협정을 가동하면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남겨놓고 공동 관리하기로 했고 거기에는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업시설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 선란 1, 2호를 그게 높이 70m, 직경 70m입니다. 그 두 개를 갖다 놨으니까 그게 무슨 어업시설이냐. 어업시설인지 보자 그러는데 중국이 거부하고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이 한국 바다를 점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반중감정, 현중감정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양자 문제는 좀 우리가 결심에 따라서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제안을 했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요번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전에는 그거 위반도 아니고 어업시설이니까 너희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에서 사실 조금 진전을 한 거죠. 그리고 해양 경계 획정을 해야 저게 해결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국장급 회의로 사실 한 30번 정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풀어보자는 거니까 과거보다는 분명히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서해가 한중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쪽으로는 북한이 있거든요. 북한 지금 김정은은 NLL도 다시 설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의 우려, 고려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준다면 이전보다는 조금 진전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로서는 또 중요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발표문에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좀 피한 것 같아요, 서로. 왜 그러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또 헌법에 그것까지 병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하면 북한 핵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 비핵화 얘기를 할 거면 말도 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남북을 이렇게 연결해 주려는 것도 우리 별개 국가니까 아무도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는 중국의 대북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냥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는 전달이 된 거다.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마쿠에서 뭐 그런 얘기가 오갔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거를 크게 얘기를 하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9월 3일 전승절을 통해서 겨우 이제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북한과 다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경색되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좀 피해가는. 전반적으로 보면 정무적인 얘기는 좀 최소화하고 다른 부분을 좀 확대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MOU가 양산이 되는 이것도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범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3위를 또 잇따라 만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국빈 방문인데 국빈 방문을 하면서 서열 1, 2, 3위를 다 만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아시다시피 서열 2위인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 사령탑이고 자오러지라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각 국무원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리창, 그 다음에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자오러지 이거를 같이 만났다는 거는 상당히 한중 관계 협력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긍정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매우 의미 있는 만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과 밀접한 베네수엘라.
중국 특사가 베네수엘라에 파견 중에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이송됐거든요. 왜 이 시기였을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그렇게 한 건데 그게 꼭 뭐 중국 특사 왔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미 합참의장이 한 10개월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겠죠. 그런 형태로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1대1로의 중남미 거점입니다. 중국의 중남미 차관의 거의 절반이 베네수엘라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 차관 준거를 석유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로 상환을 받으니까 이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산 석유도 갖다 쓰고 이것도 갖다 쓰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중러 협력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중간 선거도 의식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았는데 하필 이제 중국이 특사가 방문하고 만찬 끝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찬을 같이 했기 때문에 동선 파악이 훨씬 쉬웠고 체포가 쉬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봐서 당연히 중국도 의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함께 FAFO 이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진이 미중 정상회담 때의 그 김해공항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번에 베네수엘라는 복합적인 마두로 축출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 저 사진을 쓰면서 저런 속어적인 까불면 다친다라는 걸 했을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NSS 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이제 중남미는 건들지 남북 아메리카 서방구라고 표현하죠. 건들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너무 깊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규모 6.4의 강진과 함께 여러 차례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한 달 전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지진 때문에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원전을 비치고 있는 CCTV 화면이 거세게 요동칩니다. 방송국 사무실 천장 간판도 좌우로 흔들리는 가운데 지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오전 10시 18분쯤 일본 시마네현 동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시마네현과 도토리현에서는 사람이 그냥 서 있기 힘들 정도인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부상자 신고가 접수됐고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官邸連絡室を設置し被害状況の把握に当たっております。で現時点で人的、物的被害は確認中、との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けれども、引き続き対応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ます。 다만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8일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지진으로 후발 거대 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바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새해 첫날 발생해 69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노토 대지진의 여파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하에서 발생하면 최대 18,00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수도권 직하 지진 발생 확률을 30년 내 7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일본 열도가 강진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경찰관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동료 경찰관은 추도사를 통해서 말보다 행동이 앞선 자랑스러운 동료였다면서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고 이승철 경정의 연결식은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아들과 딸, 부인 등 유가족과 동료 경찰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이별인지라 연결식장은 눈물과 슬픔으로 뒤엉켰습니다. 고인께서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현장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서기보다 내가 먼저 가볼 테니 기다려, 이렇게 말을 먼저 하던 동료였습니다. 영정 앞에는 고인이 생전에 입던 경찰 정복과 모자, 훈장, 그리고 경정 승진 임명장이 놓였습니다. 헌신과 책임, 그리고 생명을 향한 숭엄한 선택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정의의 이름으로 오랫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동료 경찰관들은 운구차 양옆으로 도열해서 거수 격려를 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승철 경정은 지난 4일 새벽 1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가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녹조 근정훈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빈소를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속도로에서 후속 2차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해서 사고 대응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큰 습이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퇴근길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안팎,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오히려 출근길보다 더 춥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영남 서부에는 오전에 약한 비나 눈이 오겠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중서부는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선호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원금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사무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해외로 출국했던 김경 서울시 의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1월 중에야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소속 강선호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A씨를 서울경찰청으로 불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취재진을 피해 아침 7시쯤 출석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건넨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녹취에도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실제로 받아 보관했는지, 돈을 돌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면 강 의원 해명가는 배치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강선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A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사실상 A씨가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김병기 포함해서 김경, 강선우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원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와 고발인에 대한 조사까지 한날 이뤄지자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은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한 뒤 이달 중 귀국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즉각 귀국은 미루고 있는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첫걸음부터 꼬였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공천원금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선당 후사 정신으로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하고 의혹 관련자들은 모두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꼭 일주일 만에 처음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입장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90도 허리를 숙인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도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심기일전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개혁법안 처리와 민생 살리기에 당력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천 헌금 악재가 당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10사람이 지켜도 도둑 1명을 막기 어렵듯 음습한 일은 잡아낼 수 없다고 개인 일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지도부는 일단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 탈당 압박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선당 후사, 살신 성인을 언급하며 자진 탈당을 요청했고 나아가 정청래 대표의 징계 결단까지 촉구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은 안 한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걸 두고 물밑 여론이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핵심 인사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으로 가버렸다며 경찰의 칼로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공천 뇌물과 통일교 정교 유착, 검찰의 항소 포기를 묶어 이 특검 1 국정조사를 하자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2턱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물귀신 작전을 쓴다며 내란 혐의로 물든 본인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야 공세로 일종의 반격에 나선 건데 공천 헌금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현 상황부터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175억 원 가운데 아들 셋의 재산은 47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금수저 3형제로 명명하고 소득과 세금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결정이 옳은 것이 되도록 도와주자고 힘을 실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의혹입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새아들은 특정 회사 비상장 주식을 800주씩 신고 재산상 10억 3천만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고 지난 2021년 증여세를 4,300만 원씩 냈는데 당시 직장도 다니지 않았던 이들이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장남과 처남의 재산은 17억 원에 달하고 아직 취업하지 않은 막내도 주식만 12억 원, 삼형제 합쳐 재산 규모는 47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수저 삼형제의 재산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낱낱이 해명하라고 따졌습니다. 2030 보좌진을 돌수저처럼 취급하면서 막말과 고성, 갑질로 대한 장본인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경제가 아닌 사익 추구 전문가라면서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입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각종 의혹을 옹호 아닌 검증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탕평 실용주의 인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상 시켜보니 일 잘한다는 평가를 듣도록 후보자 본인이 분발해야 한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됐는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틀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종의 전향 인사를 놓고 국민의힘은 잔뜩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비교적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보름 정도, 의혹 제기와 해명 또 새로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6년 동안 113억 원이나 재산을 불린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앞에서 1억 원 모으기도 빠듯한 보통의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가선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해외 유학 중에도 부동산 투기를 한 이 후보자가 서민들의 삶에도 예산이 흐를 수 있도록 나라 돈을 관리해줄 장관 후보감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제와 본인들이 5번씩이나 공천을 준 이 후보자의 뒷북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자당 공천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떠나 두 번째 행선지인 상하이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후 중국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첫 일정으로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상하이와 우리 지방정부의 인적, 물적 교류,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을 주제로 협의가 예상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 베이징의 북경 한국국제학교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학부모, 교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들에게 한중 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거라며 졸업 축하 치킨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한중 관계 복원에 기틀을 다진 빛나는 실용 외교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회교, 한중회담으로 신병란도 시대가 열렸다고 민주당은 축켜 세웠습니다. 과거 고려와 송나라 교역 중심지인 병란도처럼 양국이 이제는 긴장 상태를 넘어 사람과 물자, 나아가 가치와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로 재정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 부부가 격이 없이 어우러져 시진핑 주석에게서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은 한중 관계가 일상으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체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인데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등 성과도 강조하며 여당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자 이벤트성 빈손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성과론을 세우는 다수의 MOU는 뒷받침할 공동 성명조차 내지 못했고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북한 비핵화 등 핵심 현안에는 이렇다 할 답도 못 얻었다면서 새해 벽두부터 호들갑되며 방중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지만 공동 성명은 없었습니다. 또다시 공동 성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을 했다고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줄 잘 서라는 경고나 듣고 온 격이라며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조명하겠다며 나름의 숨고르기를 했던 민주당은 당장 내일 미뤄뒀던 법사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4명 규모의 쿠팡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산재 은폐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 예방감독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쿠팡 산업재해 은폐 고발 사건 전담팀 인력을 어제 확정하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에 대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뿐 아니라 이후 쿠팡에서 추가적인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을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오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노동자 과로사 사건을 축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이탈과 결제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플랫폼들의 이용자가 늘면서 이른바 탈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 여기에 만약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된다면 쿠팡의 독주 체제를 흔드는 결정타가 될 전망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12월 넷째 주 이용자는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한 달 만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줄어 4.2%가 빠졌습니다. 반면 네이버 플러스 이용자는 11%, 11번가는 6.3% 늘었습니다. 쿠팡에서 빠져나간 이른바 탈팡족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네이버나 아니면 옥션이나 다시 11번가나 조금 더 주고 그냥 조금 더 늦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탈팡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배송 역량이 이미 상향 평준화돼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쟁사의 빠른 배송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컬리와 손잡은 네이버가 12월 쇼핑 부문 신규 설치 앱 순위 1위로 떠올랐고 11번가의 빠른 배송 서비스는 신규 구매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29%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돼 마트까지 배송 경쟁에 가세할 경우 쿠팡 중심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1,800개 점포가 소비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선해 새벽에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빠른 배송을 통해서 고객한테 물건이 배송될 겁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 부재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태도가 실망을 키우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마트까지 경쟁에 뛰어들 경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주도하는 단일 플랫폼 구조에서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어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접견 조사에서 지난해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각각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특검에 한 진술이 맞다며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전담수사팀이 정치권 연결고리로 지목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일 송 전 회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피스로드 재단의 간부직도 겸하며 정치인을 접촉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김태훈 검사장이 이끌 합수본은 통일교뿐 아니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신천지의 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특검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팀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여든 야든 뭐 누구든 지휘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이제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합수본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47명 규모로 서울고등검찰청사 등에 꾸려집니다.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파견 인력에는 통일교 관련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만을 살폈지만 합수본은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을 먼저 파헤치게 된 겁니다. 수사를 이끌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던 김 지검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검장들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하명욱 전북청 수사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검경 역량을 집중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 유착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 일정이 기존 예고된 대로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서 내란 특검이 낸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 사건 등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로 낼 거라며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다시 종결하지 말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검토해 보겠다며 변론을 다시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은 예정됐던 오는 16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이같이 지정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 승객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승용차가 카페 건물을 들이받아 손님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커다란 화물차는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낮 1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삼거리에서 대형 화물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버스 승객 등 모두 13명이 경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낮 1시 5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는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카페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카페 손님 2명이 넘어지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이 미숙해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이 선수용 실탄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 등 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수촌 탄약고 등에서 22구경 선수용 실탄 3만 발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실탄을 불법 구매한 3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미군에 의해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죄수복을 입고 미국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두로는 다리를 절뚝였고 부인 플로레스는 한쪽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내린 마두로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손은 결박된 채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습니다. 역시 죄수복을 착용한 부인 플로레스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플로레스는 체포 과정에서 얼굴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갑 촬영으로 법원에 도착한 마두로는 변호인단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위크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변호로 유명한 거물급 변호사 베리 폴락이 합류했습니다. 마두로는 판사의 질문에 자신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며 품위 있는 사람이고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눈과 이마에 붕대를 한 부인 플로레스 역시 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The defense is going to argue something very differently. They're going to say that a person who happens to be a head of state and should therefore have something called head of state immunity. 미 연방검찰은 마두로를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애초 마두로를 비난할 때 자주 인용했던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 수장 혐의는 슬쩍 빠졌습니다. Maduro use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TDA, Sinaloa, and Cartel of the Suns to bring deadly drugs and violence into our country. 마두로의 재판을 맡은 올해 92살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다음 심리 기일을 2달 뒤인 오는 3월 17일로 잡았습니다. 현지에서는 국제적인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제 본 재판 개시까지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야권이 90% 이상의 득표율로 이길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문, 박해, 부패, 마약 밀매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라면서 그가 베네수엘라 국민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에 의한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역사적이며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시간 만에 끝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보면 미국의 군사작전 흐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병력은 200명 안팎이었는데 큰 화력을 쏟아붓는 대신 일시에 모든 지휘통신망을 무력화시킨 뒤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모두 철수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깜깜한 밤하늘에 헬기와 항공기들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미군이 동원한 군용기는 150여 대로 알려졌는데 항공기는 물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3시간 만에 작전을 완료한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눈에 띕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어두웠는데 미국이 보유한 특정 전문 기술로 전기가 대부분 꺼졌다고 밝힌 겁니다. If you would have seen what I saw last night, you would have been very impressed. I'm not sure that you'll ever get to see it, but it was an incredible thing to see.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이버 공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으로 도시 전체를 암흑으로 만들고 지휘 통제 기능과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것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임무입니다. 12만여 명의 베네수엘라 군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전으로 지휘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전자전기로 작전부대를 위협하는 대공망까지 사전에 무력화시켰는데요. 사이버와 전자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작전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라울러라는 최첨단 전자전기는 항공기의 선두에서 베네수엘라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며 델타포스를 태운 헬기에 진입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 병력을 남겼던 과거와 달리 작전에 참가한 200명의 병력은 모두 철수했는데 미국의 군사 전략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첨단 전력을 앞세워 핵심 목표만 제거하는 기술 중심주의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유가가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74% 급등한 배럴당 58.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미국이 관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정유사들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단기적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코스피가 끝을 모르고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4,500선도 넘어섰습니다. 사흘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로 돌아서며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파란불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4,400선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매수세가 거셌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6천억 원 가까이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처음 4,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1.5% 상승하며 4,5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4,300선을 시작으로 전날 4,400선, 또 하루 만에 4,500선까지 올라서며 100포인트 단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CES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개한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올라 72만 원대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매당락 이후에 보면 우리 한국 지수가 9% 넘게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주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요. 베네수엘라 사태로 방산업종 투자 심리가 자극된 가운데 조선, 항공 종목도 훈풍이 번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코스피가 고공행진하자 주요 증권사들도 잇따라 전망치 상단을 5,200포인트까지 높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 뒤 내림세로 돌아서 955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에 1.7원 오른 1,4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1,429원대까지 내린 이후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해 말 외환 보유액이 환율 관리 등에 쓰이면서 7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80억 달러로 11월보다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영향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11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신청한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이틀째 전산 처리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통신업계는 오늘 오전 10시 개통이 시작된 후 KT에서 SK텔레콤이나 LGU+로 번호 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연 최소화를 위해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의사를 한 번 더 묻는 문자메시지 인증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앞서 KT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뒤 어제까지 엿새 동안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9,0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 씨의 장남이 아버지를 추모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성기 씨의 장남 안다빈 씨는 SNS에 따뜻한 위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다빈 씨는 전날 아버지와 자신이 출연한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사진집 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 안성기 배우를 추억하기 위한 시민 추모 공간이 모레까지 운영됩니다. 안성기 배우에 대한 시민들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분은 그 칙에 대해서 본인이 여호와의 일이라는 그 칙에 대해서 너무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고 고래 사냥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성공 시대를 굉장히 옛날에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그 칠수와 민수라든가. 또 도남동에 제가 살았고 국민학교도 도남국민학교 나온 선배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왔습니다. 하여튼 또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선 편히 영면하셔가지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30년이 되면서 그를 기억하는 헌정 LP가 나왔습니다. 제작사 아트버스터는 과거 헌정 음반 수록곡 10곡을 한데 모은 안녕 광석이형 30주기 스페셜 에디션을 발매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김광석 추모사업회 가수들과 경연대회 출신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 시즌은 앞두고 새 사령탑을 맞이한 프로축구 두 현대가 형제팀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디페팅 챔피언 전북의 올해 목표 또한 우승이지만 지난 시즌 9위까지 추락한 울산은 명가의 자존심 회복이 시급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호액 감독에 이어 전북 지휘봉을 잡은 정정용 감독이 카메라 앞에 처음 섰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 지난 시즌 이미 2관왕을 차지해 더는 오를 데가 없다는 건 새 사령탑에게 큰 부담입니다. 작년에 전 감독님께서 더블 달성하셨고 좋은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갈 성적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재작년 힘든 시기를 거쳐 명가의 우승 감각을 되찾은 만큼 그래도 변화를 주고 싶은 건 바로 전술 부분입니다. 볼을 뺏기면 압박해 다시 뺏어오고 빠른 빌드업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늘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게 정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의 핵심입니다. 이래야 선수 변화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틀에서 선수들이 많은 업무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터치를 해가지고 두세 개라도 그 부분들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전지훈련을 떠나는 또 다른 현대가 울산의 분위기는 비장합니다. 재작년 챔피언에서 지난 시즌 강등권 위기까지 몰리며 함께 추락한 자존심을 되찾고 신태용 감독 폭행 논란으로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빨리 수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일련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간도 할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같은 성적은 다시는 안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축구 명가에서 강등권 위기까지 꼭 닮은 이력을 가진 현대가 형제팀이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올 시즌 K리그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연초부터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큰 춥이 없겠지만 오후부터 다시 한기가 밀려오겠는데요.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영하 1도, 부산은 2도로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와 대구 7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겠고 퇴근길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살짝 지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늦은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후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곳곳에서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을 대비해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옮기고 안전핀을 뽑아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핀이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을 잡고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서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분말을 뿌리면 되겠고요. 실내에서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해 문을 등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